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썸네일 보셨다시피 이 러시아군이 지금 어마어마한 포격을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 한 90% 하루에 4만 5천 발을 그냥 엄청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너무 희생만 있고 실적은 없는 이런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도네츠크 반군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러시아 정부를 완전히 그냥 극딜을 하는 시대말로 까는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이제 내분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하이마스 이 다른장 로켓을 정말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하게 쓰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 지도 그냥 썰렁하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투는 크게 진행되고 있는 건 헤르손에서 시가전 벌어지는 거. 그 외에는 리스칸스크를 함락한 러시아군이 지금 이제 재정비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라서 전 전선에 걸쳐서 크게 의미 있는 규모의 전투는 헤르손 시가전뿐이다 라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과를 보겠습니다. 병력은 전일 대비 150명 정도의 러시아군을 추가 사살했고 전차 5대 격파,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 5대 격파, 야포 2문 격파,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2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병력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오늘 장갑차 격파를 많이 했죠. 이게 아마 헤르손 시가전에서 올라오고 있는 전과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왜 추측이냐면 지금 이 헤르손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이 오신트 소식통들의 이 업로드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정보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발표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지 다른 오신트 소식통들의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그렇게 합니다. 자, 전선 상황은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7, 8월 중에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여 내에 대규모 무기 그 중에서도 이 화포가 아주 많은 그 무기 인도 일정을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하이마스, 에메랄레스 그리고 또 곡사포, 자주포 이런 이 야포들 그리고 로켓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무기 인도 일정을 협의 중인데 한 8월까지 이 화포들 그리고 로켓포들이 다 들어가면 화력면에 있어서 물론 탄약의 재고 문제도 있겠지만은 화력면에 있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압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 나토 탄들은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명중률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러시아 황당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와 체코가 기증한 T-72 전차를 가지고 전차 예단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썼는데 그 예단들의 출정식을 했어요. 폴란드가 한 230대 정도, 체코가 70에서 100대 정도의 전차를 기증을 했다고 하니까 한 300대 정도의 T-72 전차를 가지고 예단 출정식을 한다고 하니까 한 3개 전차 예단 또는 4-5개 기계화 예단 등이 구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공격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미니 섬에 병력을 재배치했다. 지미니 섬을 개전 초기에 빼앗겨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0일 넘게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하이마스의 포격으로 이제 다시 탈환했죠. 왜? 러시아가 도저히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국기를 개항하고 탈환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서 흑해의 재해권 그리고 오데사 항구를 통한 어떤 그 상업 무역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의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콜라이우 주거 지역에 또 순항 미사일 공격을 했다. 그래서 민간인 4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밤에 또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 국경 마을 일대에 대규모 포격을 가했다. 쿠르스크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는 그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수미죠, 수미. 수미 지역에서 대규모 포격을 할 정도의 포병이 거기 가 있다? 좀 이상하죠. 거기 지금 전투 안 하는데 포병이 하나라도 지금 아쉬운 마당에 그래서 대규모 포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종을 잡을 수가 없다. 단 이 이야기는 러시아가 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푸틴이 루한스크 점령 후에 작전 중단을 지시했을 것이다. 왜? 지금 이제 더 이상 밀어붙일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밀어붙이다가는 큰일 나겠으니까 이제 휴식하고 정비해라. 그리고 다시 뭔가 이 부대도 다시 재편성하고 그리고 보급물자, 탄약 다시 재점검하고 그리고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슬로안스크 일대 대규모 포격을 시도했는데 유효타를 날리지 못했다. 모두 실패했다 이거죠. 왜? 슬로안스크 일대 이제 아주 참호 진지로 구축된 이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향해서 포격을 했는데 이게 뭐 유효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헛손질만 하고 말았다는 거죠. 리스칸스크 일대 러시아군 공세가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러시아는 바흐무트 방면에 공세를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왜냐 리스칸스크를 점령을 했으니까 이 세베르스크 여기까지의 이 바흐무트에서 선 여기를 우크라이나에게 내주는 게 아니라 바흐무트를 점령을 하고 이 세베르스크까지도 다시 어떤 삼면에서 포위하는 이런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흐무트를 점령해야 되는데 바흐무트는 여전히 난공불락으로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주에서 전선을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드디어 돌입하는 전초 단계에 들어갔는데 포위를 완료를 했답니다. 시를. 그래서 본대가 시 경계에서 1km 지점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본대가 1km 지점까지 들어왔으면 선발대, 선봉은 지금 들어가서 전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남부 공세부대 헤르손 시까지 진입했다. 이게 이제 선발대, 선봉대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전 돌입했는데 어제 제가 알려드렸듯이 러시아는 이 헤르손 시가지에 지뢰 그리고 IED 이런 걸 뭐 잔뜩 지금 뿌려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한 것을 저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큰 이 손실을 감수하고 버티느냐. 자, 이건데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큰 희생을 각오하고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워낙 정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일설에는 지금 뭐 이 드네프르강 북쪽에도 빨간색으로 다 해서 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 정리됐다라는 설도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가지고 중요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시아가 리스칸스크를 점령하고 루안스크 전역을 장악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나선 가운데 돈바스 반군 지도자가 러시아의 선전전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크렘린이 한 줌도 안 되는 이익을 위해 엄청난 피를 흘리게 했다며 푸틴을 직접 비난했는데요. 푸틴이 이렇게 무리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리스칸스크를 점령하고 루안스크 전역을 장악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극히 제한된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른 결과라고 이고르 거킨 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총사령관이 현지 시각 7월 4일 비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 도네츠크 분리 독립을 주도하고 초대 총사령관과 국방장관을 맡았던 친러 지도자 거키는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서 크렘린의 루안스크 장악 선전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거키는 이른바 특수군사작전의 2단계라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며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 전투는 우크라이나가 의도적으로 러시아군에게 최대 피해를 강요하기 위해서 설계된 전장이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모든 조건을 만들고 기다린 전장에 스스로 들어간 것은 러시아군 지도부의 중대한 실수라고 비난하면서 나는 이들 도시를 공격하려는 러시아 지도부를 말렸고 병력 교체와 충분한 휴식, 재정비 없이 공세를 시작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듣지 않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번 리스칸스크 장악을 통해서 러시아는 재차 공세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장 주도권을 장악하고 러시아군을 더욱 위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라며 이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으로 더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도네츠크 반군 지도부 중 한 명으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킨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러 감정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를 공격하면서 돈바스 지역에서 강제 징집한 병력을 총알바지로 썼고 이 때문에 도네츠크 정부에서 집계한
공세부대 전사자만 7,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돈바스 지역의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킨이 텔레그램에 게시한 게시물은 게재 당일 40만 명 이상이 읽으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고르 거킨, 러시아를 비난하기 전에 러시아의 앞잡이로 내전의 선봉에 섰던 자신의 과거부터 반성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이고르 거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직후에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서 돈바스 내전을 몰고 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도네츠크 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내전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한 8년 됐으니까 거기도 권력 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게 딸랑이고 많이 아부하는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세대 교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일선에서 밀려나 있는 이런 상태인데 왜 그러면 이 이고르 거킨이 이 러시아를 이렇게 맹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째, 정말로 이 도네츠크 지역의 민심이 반러 민심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신이 계속 지도자로서 승승장구 또는 유지하려고 하면은 민심에 어떤 편승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러시아를 비난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베로도네츠크, 루한스크 이 지역은 도네츠크 주가 아니고 루한스크 주죠. 리스칸스크 이 지역은. 그런데 그 루한스크 주를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탈환하는 그 전쟁에 도네츠크 주 사람들을 끌고 가서 여기서 전투를 하고 희생을 엄청나게 강요를 했고 또 지금 헤르손 지역에도 도네츠크 주에서 징집해간 왜 도네츠크 주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간 사람들을 헤르손 주에서 또 희생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 반러 감정이 우리가 이러려고 했나라는 반러 감정이 엄청 높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에게 아부하고 크렘린에 아부하고 하면 이제 높이 올라갈 수 있었겠죠. 지금 현재 지도부들이. 그러니까 걔들이 말이야. 나는 반대했는데 이걸. 걔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찬성하고 끌고 가고 해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크렘린, 당신네들이 이 전쟁을 승리하고 싶으면 나를 다시 올려라. 라는 이런 어필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 말은 맞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우크라이나가 한 10km 정도 되는 이 10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 면적을 내주는 걸로 하면서 30여일 동안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밝힌 내용이 아니고 도네츠크 이 정부에서 시신을 수거해온 것만 35일 동안 그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에서 시신을 수거해온 것만 7,000구가 넘는다. 시신이 7,000구가 넘는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시신이 7,000구가 넘으면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매장돼서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실종자들 또는 그냥 어떤 사라진 실종자들, 포로가 된 사람들 다 합하면 훨씬 더 큰 사망자, 희생자가 나왔겠죠. 그리고 그보다 몇 배로 더 많은 부상자, 그중엔 중상자도 있을 것이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겨우 이거 하나 그냥 6월 10일까지 2단계 작전 완료해 라고 하는 이 크렘린의 이 스탠딩 오더를 지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무모한 희생을 치렀냐라는 나름 적절한 어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세베로도네츠크 공방전의 진실인데 그냥 무조건 러시아만 찬양한 사람들은 야 세베로도네츠크 점령했으니까 우크라이나 밀린 거 아니야? 그거 세베로도네츠크 밀리고 지금 남부 지역에 헤르손, 드네프르강 북쪽에 어마어마한 영토 점령해놨던 거 지금 다 내주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남는 장사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전략중지 지미섬, 스네이크 아일랜드 그거 내줬죠. 이런 상황. 그 사이에 또 흑해함대는 완전히 그냥 다 사라졌죠. 이게 지금 러시아가 이긴 전쟁입니까? 참 희한한 계산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홍길동 같은 포병 사격을 하고 있는 하이마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단 내문의 하이마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긴 사거리와 높은 정밀도를 활용해 러시아군 포병 진지가 아닌 탄약고를 집중적으로 타격해서 러시아군 작전 수행 능력의 발목을 묶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높은 기동성과 사거리를 가진 하이마스를 활용해서 전선에서 점점 더 깊숙한 곳의 러시아군 탄약시설을 연달아 파괴하고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워싱턴 DC 시각 7월 4일 저녁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최근 하르키우주 드비리브네, 도네츠크주 스니즈네,
자포리자주 멜리토폴 인근에서 최근 연달아 러시아 전방 추진 탄약고들이 파괴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작전들에 모두 하이마스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전선 인근의 탄약고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지만 하이마스가 전력화된 후에는 50km 이상 떨어진 곳의 탄약 저장 시설들을 타격하고 있는데요. 정밀 유도 로켓을 이용해 소량의 탄약만으로도 쪽집게처럼 러시아군 탄약고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한 대와 호위 차량, 보급 차량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도로와 평야 등지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며 러시아군이 하이마스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선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신술 규모란 하이마스 때문에 러시아군 포병들은 탄약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는 고정된 진지가 아닌 도로 위에서 주로 방열해 로켓탄을 쏟아붓고 냅다 달아나는 치고 빠지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정차 후 발사 그리고 퇴출까지 불과 3, 4분도 걸리지 않는 하이마스의 기동성 때문에 러시아군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ISW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무기를 이용해 새롭고 향상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운용을 극찬했는데요. 최근 러시아도 하이마스를 잡기 위해 스메르치, 다련장 로켓을 이지움 일대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들 전력들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하이마스 단 4대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듯이 하르키우주, 그리고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주 다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걸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속 80km로 달리면서 여기서 쐈다가 또 가서 보급받고 또 저기 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거의 뭐 고속도로처럼 아주 잘 닦인 도로에서 세대가 한 번에 일제사격하고 그냥 퇴출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리고 또 흩어져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이건 또 다른 데로 가고, 한 번에 일제사격 한 번 하고 또 다른 데로 흩어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이마스는 무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장갑차, BTR 장갑차가 차량용 장갑차죠. 또 험비 이런 것들이 붙어서 호위해주고 이러면서 신출 규모하게 움직이는데 러시아가 이 사거리가 도저히 이 하이마스 90km까지 날리니까 이 90km짜리 정도 대응사격 하려면은 자기네들도 그런 장사정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메르치 300mm 다련장 로켓을 이지움 쪽에 갖고 와서 하이마스를 잡아라 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제가 주말에 그래서 이 스메르치는 어떤 무기가 있고 하이마스와 어떤 대척점이 있고 싸우면 누가 이길지, 과연 어느 포의 하이마스의 파괴된 사진이 먼저 뜰지 스메르치의 파괴된 사진이 먼저 뜰지 제가 한번 예상해보는 이슈 포커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기대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포병 현실입니다. 후방에서는 파르티자니, 전선 인근에서는 하이마스와 크랩, PZH-2000과 같은 장거리 포병들이 러시아군 탄약 보급 계통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포병 운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탄약에 노후 탄약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능력의 10배가 넘는 1일 평균 5만 발 이상의 포탄을 돈바스 지역에 쏟아붓고 있지만 이 포탄 가운데 정상적으로 표적 인근에 떨어지는 포탄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7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모니터링하는 오신트 소식통들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협력 오신트 전문가인 오로라이 공상이 교차 검증한 정보에 따르면 최전선 청음조가 청취하는 러시아군 포성은 엄청난 규모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진영에 떨어지는 포탄의 숫자는 고작 몇 발에 불과한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56 분리 차량화 소총여단 관계자는 전방 청음조가 대규모 포성을 청취해서 예상 탄약 지점의 부대에 피탄에 대비하라는 경보를 보내면 해당 부대는 대규모 포탄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방공호로 대피하는데 정작 떨어지는 포탄은 몇 발 안 된다 라며 러시아군이 10발을 쏘면 그중 실제로 떨어지는 것은 한 발 정도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포탄 실종은 화포와 탄약이 극도로 노후되었을 때 발생하는데요. 화포의 포강 상태가 불량해 장약의 폭발 가스가 새거나 장약이 오래되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경우에 포탄이 당초 계산된 거리만큼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아군 포병이 후방에서 발사한 포탄이 자신들이 머리에 떨어지는 경우를 겪기도 하고 공격 준비 사격이 끝났으니
돌격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적진에 들어갔다가 벌집이 되어 퇴각하는 사례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엄청난 포병 전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칸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방어병력이 별다른 피해 없이 철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러시아군의 포병 노후 화포와 탄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력을 가지고도 더 진격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푸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전력을 잃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0%만 진지에 목표하는 곳에 떨어진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일단 개전 초에는 컨디션 좋은 신형 포탄 썼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2차 대전 때 쓰던 거, 냉전 때 만들어 놨던 거, 그거 지금 끌고 와서 노후 탄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생긴 거 보십시오. 그거는 러시아를 찬양하는 사람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를 포격했던 북한군 포병들, 그거 컨디션 좋은, 정찰 전국에서 했으니까 컨디션 좋은 포탄들 갖고 와서 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합참 자료에 따르면 170발을 쐈는데, 무도진지 개머리진지 두 군데에서 170발을 쐈는데 그 중에서 연평도에 떨어진 게 불과 80발, 80발만 떨어졌습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47%. 자, 그런데 연평도에 민가에 때리려고, 연평 면사무소에 때리려고 쐈을까요? 아니죠. 그때 쐈던 명분이 뭡니까? 해병대가 자주포 사격을 NLL에 하니까 그 NLL은 자기네 바다인데 왜 우리 바다에 쏘냐? 라는 억지 명분으로 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병대 부대, 그 연평도 안에 있는 해병 연평부대, 그 부대 내가 타겟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그때 개머리진지 무도진지 연평도에서 뭐 길게는 한 12km 떨어져 있어요. 불과 12km 떨어진 곳에서 연평도는 완전히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뭐 대충 이야기하면 가로 2, 세로 2km, 각각 2km, 2km의 그런 면적쯤 되는데 12km에서 2km, 2km의 엄청나게 큰 타겟을 향해서 쐈는데 170발 쐈는데 80발만 여기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타겟인 해병 연평부대에 떨어진 건 몇 발 되겠습니까? 몇 발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신관이 작동하지 않고 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불발탄 난 게 또 여러 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우리 한국군의 155mm 포탄이에요. 이게 장약입니다. 이게 추진제죠. 그래서 포탄 넣고 뒤에다가 이 장약 넣는데, 이게 7호 장약 이런 게 이제 제일 멀리 날아가는 거죠.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넣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 이제 헝겊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습기가 차고 제대로 뽀송뽀송하게 이 제습기가 작동하지 않는 탄약고다 이러면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이 헝겊 안에 들어있는 장약들이 좀 손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장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거 70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화약들이 눕혀놓으면 뭐 밑으로 쏠리겠죠. 그럼 밑은 또 떡져버리겠죠. 떡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 연소가 생기는 겁니다. 불완전 연소 생기면 원래 날아가기로 했던 12km 안 날아가겠죠. 중간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포신도 이거 자꾸 쏟아보면 이 강선이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헐거워지면 당연히 가스가 새겠죠. 그래서 원래 쏘려고 했던 그만큼 덜 날아가요. 그래서 포신도 마모되고 장약도 완전히 떡져버리고 신관, 작약 다 떡져버리고 하다 보니까 안 터지는 거 발생하죠. 장약과 포신 마모 때문에 덜 날아가죠. 그러니까 10%만 날아간다. 5만 발 쏴도 5천 발만 떨어진다. 4만 5천 발을 허공에 날린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가 M777 견인포죠. 그 포신을 지난달에 6월달에 10개를 따로 사서 우크라이나에게 갖다 줬어요. 왜? M77 자꾸 쏘면 내부에 있는 강선 마모돼서 정확도 떨어지고 제대로 안 날아가고 하니까 포신을 갈아주는 거예요. 캐나다가 그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포신 교체 서비스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못하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 8월에 우크라이나에게 나토의 로켓탄들, 그리고 로켓포들, 그리고 야포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 이제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전 옵니다. 나토탄은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정말 제습 쫙 해가지고 엄청나게 관리 잘합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